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1.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결혼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란다. 딸아, 돌이켜보면 내게는 뚜렷한 결혼관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질 줄도 몰랐고 결혼 후 여자들이 맞닥뜨려야 할 압박에 대해서도 정말 문외한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연스레 이어지는 게 결혼이라는 지극히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요즘 젊은 여성들은 참 똑똑하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한 환자가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그랬다.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남편은 시댁에 아이까지. 저는 희생하며 살 자신이 없어요. 마치 결혼을 해본 사람처럼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드는 생각.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을 왜 그녀는 몇 달락만 읽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나도 아직 60대의 결혼, 70대의 결혼에 대해선 다 읽지 못했는데 말이다. 결혼은 한 사람이 아니라 30명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딸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 결혼에도 추나 추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20대에게 결혼이란 함께 있고 싶음이다. 40대에게 결혼은 생산의 개념이다.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쌓아나가는 시기다. 60대에게는 결혼은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이다. 둘이서 하나로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80대에게 결혼 생활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때 배우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웰다잉의 파트너로서 존재한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이다. 결국 결혼은 20대의 사랑, 30대의 출산, 40대의 생산, 60대 자아로의 환원, 80대의 죽음 등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익혀야 할 과목을 알려주는 인생 수업과 같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법적, 인습적으로 묶어준다. 위험한 세상에서 한 팀이 되어 살아갈 기본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사회학적인 의미의 금고라고 생각한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지. 친정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으로 남아주는 남편, 나의 길을 뒤에서 봐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말이다. 나 역시 너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놓였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요즘 여성들은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혼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븐스는 결혼을 미루는 인간은 전장에서 도망가는 병사와 같다고 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결혼은 곧 전쟁만큼 힘든 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오죽하면 한 토크쇼에서 중년 배우가 결혼은 30명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까. 신랑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 친구, 동료들도 같이 식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만큼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관계들이 파생된다.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에서 자라 관계망이 넓지 않은 환경에 익숙한 여성들이 그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혼 전에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에도 바빴는데 결혼과 동시에 친가는 물론 남편 쪽 사촌의 팔촌까지 챙겨야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여자들에게는 굳이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 물론 결혼이 주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평생 함께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또 말릴 생각은 없다. 후회를 하더라도 뭐든 해보는 게 더 나은 법이니까. 최고의 배우작감 대 최악의 배우작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부모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다. 이때 부모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 가능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아내, 품격 있는 남편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원석을 골라내 보석으로 만드는 공정이 필요한데 좋은 원석을 찾아내는 일부터 만만치가 않다. 보통은 경제적인 조건이 뛰어난 남자와의 결혼을 두고 결혼을 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심플하다. 우리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 둘의 관계가 좋으면 가난은 점차 극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돈으로도 부부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진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관계의 가변적인 속성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최고의 배우작감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간혹 배우자 될 사람이 학벌, 재력 같은 능력이 뛰어나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결혼하면 없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애를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용인해서는 안 될 결함을 덮으려 든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당장 나부터 젓가락질 하나 고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30여 년 동안 차곡차곡 굳은 타인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겠는가. 최근 이혼하고 다시 싱글이 된 남녀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 배우자에게 가장 실망한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라는 답이 1위를 차지했다. 결혼이란 서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상대에게 멋진 보석이 되고자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당장은 빛나지 않더라도 내게 헌신할 줄 아는 남자, 평생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남자라면 훌륭한 배우자감이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것을 즐기는 남자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남편감으로는 최악이다. 자신이 유부남이어도 여전히 꽃을 유인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남자도 위험하다. 자신의 아내를 한순간에 잡초로 만들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에 임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 따라 살아보니 재미있는 게 나이에 따라 같은 사람도 달라 보인다는 거다. 20대 때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이 40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유치해 보이고 20대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수더분한 점이 40대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다.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에게 남편이 너무 애 같아서 힘들었다고 했다. 들어보니 남편은 가정적이고 능력도 있는 편이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나 시댁과의 갈등에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특히 남편은 음식 타박이 심했는데 그녀는 쉰이 되어서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다. 남편이 입이 짧은 편이에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이남 이녀를 키우셨는데 저희 남편은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어요. 그이가 유일하게 투정 부린 곳이 밥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버릇이 여지껏 남아있는 셈인 거죠. 남편의 가정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수용하니 유치해 보였던 남편의 행동도 더 이상 밉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반면 30대 초반인 서진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남편과의 불화 때문이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서진 씨는 남편의 요구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잦은 모임에, 술자리에,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서진 씨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지쳐갔다. 저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3일은 새벽에 들어와요. 그이와 사는 3년 내내 외로웠어요.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외로울 바엔 이혼을 하는 게 맞죠. 이젠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안 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들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딱 그 짝이네요. 나는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과 자주 마주친다. 부부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혼 사연은 달라도 결국 그들이 갈라서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사람과 함께 노력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서진 씨의 경우 남편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녀 역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결혼을 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 되는 거니까 외로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상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말을 안 하거나 서로 바빠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꽤 오래되어 문득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더 견디지 못한다. 싱글도 아닌데 외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는데 결혼 후에도 내가 나인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는데도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 더 아플 수 있다. 이때의 외로움은 젊을 때 즐기는 몽상적 고독이 아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90세 할머니의 존재론적 고독과도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 후 찾아오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므로 태어난 순간 떠안은 외로움을 삶의 한 꼭지로 남겨둘 줄 알아야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돈 많은 친구들에는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다. 유일하게 싱글인 올리비아는 미혼인데다 청소부 일을 하는데 좋은 직업에 훌륭한 남편을 둔 3명의 친구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낀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우리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 그렇다.
결혼의 시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당사자조차 속단할 수 없는 게 결혼이란 말이다. 따라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할 거라는 확신도, 시작이 초라했다고 해서 지난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자.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배우자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삶의 외로움도 잘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딸아, 너와 전화통화를 할 때면 내가 의뢰하는 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그럼요. 혼자도 잘 있네. 그럼 내가 뭐 아직도 어린애인가? 그래, 너는 이미 다 큰 어른인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사실을 가끔씩 까먹는 걸까? 너와 남편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 부부 신세인 너희들. 그래도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이 대견하다. 혼자임을 견디지 못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말이지.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찾아와 견디기 힘들면 전화해라. 늘 그렇듯 엄마는 웃으며 너에게 농담을 건넬 테니.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수가 더 나은 법이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라고 적혀 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바로 삽질이다. 그런데 딸아,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갈 모래성을 쌓았다고 하여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 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인생에서 삽질이 꼭 필요한 이유. 최상의 선택을 하기엔 경험과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청춘들에게 이런 삽질마저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퇴적층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바빠요. 삽질하면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리죠. 하며 삽질을 손실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손실 혐오라고 한다. 똑같은 결과라도 획득한 가치보다 손실될 가치를 훨씬 크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다고 해서 삽질을 손해로만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앤 보르가 말했다.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의 콘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청춘일수록 삽질은 꼭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다면 일단 뭐든 해봐야 결론이 나올 게 아닌가. 이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등등의 결론 말이다. 그처럼 경험치가 쌓이면 어느 순간 선택을 하는데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내가 삽질만 안 했어도 더 빨리 취업에 성공했을 텐데 하며 삽질 경험을 저평가하거나 부인하는 데에는 목표를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고속도로가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다.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데에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효율적인 정답이란 없다. 다만 각자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노하우가 생길 뿐이다. 25에 알게 된 인생의 비밀 한 가지. 딸아, 나는 어렸을 적에 옷 만드는 걸 참 좋아했단다. 뜨개질을 좋아해서 목도리를 또 뜨고 조끼도 뜨다가 나중에는 옷본을 가지고 원피스를 직접 만들어 입기도 했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뜨개질이나 바느질은 한번 잡으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완성할 때까지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지. 그런데 의대에 입학한 뒤로는 더 이상 옷 만들기를 할 수 없었다.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바느질하며 몇 시간을 내리보내는 건 정말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쌓은 바느질 실력이 다 큰 다음 엉뚱한 곳에 쓰이더구나.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처음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칭찬을 듣게 되었던 거다. 진짜 처음 해보는 게 맞느냐면서. 천을 자르고 이으며 바느질하고 놀았던 경험이 커서 그렇게 쓸 줄 누가 알았겠니.
학창시절 공부랑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냥 재미있어서 한 바느질이 의사 일에 이렇게 쓰일 줄은 미처 몰랐다. 만약 내가 옷을 만들고 있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니?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 좀 해라. 라고 꾸짖었다면 그래서 나 스스로도 공부를 더 해도 모자랄 시간을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옷 만드는 재미를 포기했다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칭찬이었다. 나는 그때 인생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음을.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삽질이 훗날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펑키 스타일의 아이콘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30살이 되던 무렵 선망의 직업인 교사를 그만두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미술이나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는 터라 그녀의 선택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말렸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대영제국 훈장까지 받아 패션계의 정점에 서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그녀가 디자이너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다시 교사로 돌아갔더라도 디자이너로서 활동한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남았을 것이다. 꼭 해보고 싶던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즐거웠으니 말이다. 최소한 인생에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은 게 아닌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어쩌나, 교사직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인데 후회하면 어쩌나 하면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40이 넘어서 데뷔한 이래 100편 넘는 작품을 남긴 고 박완서 선생이 말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완서 선생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했다. 힘겨운 오르막길은 길고 산의 정상에서 맛보는 환희의 순간은 지극히 짧은 것인데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로도 선생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에도 군사 분계선을 지키는 보초병보다 더 끈질기게 원고를 붙잡고 있었다.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면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삽질이라고 하면 이곳저곳 파다 그만두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 지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인색하다. 직업이든 취미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일을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청춘의 객기라는 말이 통했고 모험이야말로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플랜 A가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플랜 B가 없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럴수록 그저 시행착오가 적은 길, 남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길을 택하는 게 안전하다고만 여기는 것이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당장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본 경험, 그 씨앗이 뒤늦게 40살이 넘고 50이 지나서야 꽃을 피울 수도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마음이 되기도 전에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다. 만약 그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엉뚱한 곳에 삽질이라도 해봤다면 어땠을까? 씨앗 하나 심을 만한 작은 웅덩이라도 파놓았다면 어땠을까? 설사 퇴직을 앞두고 있어도 인생 이막에 심어야 할 씨앗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케타가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삽질의 부재가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삽질로 각종 유기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삽드는 법조차 모른다. 삽질의 부재는 경험의 부재이며 경험의 부재는 그 사람의 능력과 크기를 제한해서 설사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절대로 웅덩이를 팔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무엇보다 40이 되고 50이 넘으면 지킬 것이 많아져 쉽게 삽을 들 수 없게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많은 것을 시도하면 쉴 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회가 적다.
그러니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삽질해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어 나가라.